대한민국에서 판사를 임명할 때는 사상 검증을 꼭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임에도 굉장히 공상다원 같은 사상을 가진 판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판사 여러분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름은 송인권이고 1969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1999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는데요. 그가 맡았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정경심 공판의 판사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주제에 맞게 왜 공상다원 같다고 말했었는지 대표적인 판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종북단체 간부에게 송인권 판사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같은 해 북한 찬양하는 시를 만들어 유포한 시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서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5항은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할 목적으로 문서 등 기타 표현물을 제작, 소지, 운반, 반복, 취득할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인데요. 이 국가보안법의 7조 5항이 위헌이라는 재판을 허가한 것이죠. 이때 송인권 판사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 부당하다며 문해, 도와 기타 표현물은 내용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아 해당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형벌로 규제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좌파 시민단체 사무처장의 보석을 허가하고 그 이후 2달 만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기각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이력을 가진 판사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조국의 와이프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했었는데요. 송인권 판사는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판사 목적 5가지 첫 기소 내용과 두 번째 기소 내용이 달라져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바뀐 부분이 얼마나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런 판결을 내렸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공소장은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작성하는데요. 자, 누가 항목에서 성명 불상자를 조민으로, 언제 항목에서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어디서 항목에서 정경심의 연구실에서를 서초구 정경심 자택으로, 어떻게 항목에서 컴퓨터 파일을 표창장으로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찍었다. 이 부분을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 문서로 삽입한 뒤 총장 직인을 이미지를 따다가 붙여 넣었다로, 왜 항목은 유명 대학교 진학에서 서울대 의전전문대학원 제출로 바꿨습니다. 아니 이게 다른 사건이라고요? 심지어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게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뭉뚱그려진 공소장 내용으로 변론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뿐 아니라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전부 증거가 되고 정황이 되는데 이번 검찰이 수정한 공소장대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할 경우 해당 육하 원칙을 벗어나는 사건은 이번 재판에서 증거나 정황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송 판사는 마치 검찰의 기소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억지로 흠집을 내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공소장 기각 사건을 두고 검찰이 밝힌 입장을 들어보면 검찰의 분노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 판사가 정경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 변경 불허가 위법이 된다는 항목은 항소심이 판단할 것이다.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위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는 과거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이분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송 판사를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부로 갑자기 인사이동을 한 점이 의심스럽다. 송 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가 아닌 때 형사재판장으로 옮겨졌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해 여론의 큰 비판을 받았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과거 정기 인사가 아닐 때 옮겨진 것과 너무 유사한 상황이다. 이번 정경심 재판이 송 판사에게 재배당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이며 다른 재판장이 정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정 씨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송 판사에게 인위적으로 또다시 재배당된 것으로 보여진다. 여러분, 투표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언론, 경제, 헌법 모든 것이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 판사의 이력에는 버닝썬 사건의 정상훈 큐브스 대표의 재판도 있습니다. 큐브스 전 대표가 중국과의 거래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버닝썬 총경으로 알려진 윤규근에게 주식 수천만 원치 뇌물을 준 혐의로 공판이 열렸는데 송인권 판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을 했다며 대박을 쳐야 하는데 공시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불상의 이득을 얻었다라고 적혀있다. 손해를 봤으면 부당이득 취득이라니 송 판사는 제가 한글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한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정보를 받아서 이득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소장에는 뇌물의 대가로 회사의 지분을 받았다는 것인데 왜 또 본질을 비껴나가는 것인지 도통 알다가 모르겠습니다. 뇌물을 받은 게 주식이니까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판사가 이해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화문 뉴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인살이 어떠신가요? 현 정권에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정권이 바뀌고 급여나 재산이 늘으셨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궁핍해졌거나 대동소이하다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유독 재산이 눈에 띄게 늘어난 분들이 있어 그들의 재테크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50, 6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더욱 집중해서 이번 영상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5, 60대 서민들은 현재 대다수가 집 한 채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게 현실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땅히 되지 않고 그저 집 한 채 쪼개서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면서 대출 받거나 쪼개서 나눠주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여생을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동산 재테크로 2년 사이에 무려 10억 이상을 버신 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발표를 했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10억 이상을 벌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그 비밀은 문재인과 친분이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 경제실천 시민연합인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연 중소벤처비서관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2년 동안 13억 8천만 원의 집값이 올랐습니다. 현 청와대 비서관 중에 최고의 시세 차익을 본 사람인데 2등으로 여현호 국정홍보 비서관 11억 3천만 원의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3등 김조원 민정수석 마찬가지로 11억의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 대망의 4등 이분의 집값이 올랐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아무튼 올랐습니다. 장하선 전 정책실장은 10억 6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내가 강남에서 살아봤는데 모든 국민은 강남 살 필요 없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잘 안다. 이런 발언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사시는 분이셔서 강남 집값이 10억 넘게 올랐네요. 국민들은 강남에 살지 말라더니 본인은 강남 집값이 10억이나 넘게 오르고 이거 욕하고 싶은데 이거. 자, 5등으로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입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집은 10억 4천만 원이 올랐는데요. 이 사람의 집값이 올랐다는 것도 어이상실 수준입니다. 이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본인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실련은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만 집값이 올랐다. 경실련 최근 3년 새 청와대 현 전 공직자 65명의 부동산을 조사했는데 평균적으로 3억 원 이상 올랐다. 40% 가까이 재산 증식을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이루어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자화자찬한 당사자들이 시세 차익을 가져간 것이 드러난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실련은 현 상황을 딱 한마디로도 정리를 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장하성 실장이 과거 했던 말을 다시금 전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가 강남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장하성 실장의 말의 전문이었는데요.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죠. 누가 강제로 강남 살라고 등 떠미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살았더니 집값이 평생 번 돈보다 더 오르니 다들 죽자 살자 강남에서 사려는 거 아닙니까? 장하성 본인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 안정화하겠다고 말하고선 본인 집값은 껑충 뛴 것 아닙니까? 자, 장하성 실장이 2년 동안 아무런 노력 없이 아파트값이 10억 6천만 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비슷한 또래 또는 저보다 어린 청년층들이 10억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해서 1년에 2천만 원씩 무려 50년을 모아야 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심지어 요즘 로또 1등 맞아도 실수령 금액이 10억 안팎인데 서민들의 꿈이라는 로또 1등 당첨 금액입니다. 말이 좋아서 한 달에 150, 200만 원씩 저축을 한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한 달에 150, 200만 원씩 저축을 하려면 차 띄고 포 띄고 도대체 연봉이 얼마나 돼야 저런 큰 금액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 부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더군요.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미안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미어지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장남된 입장에서 그냥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아둥바둥 사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에게 부모님이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아파트까지는 올라오셨으니 이제는 내가 빌딩까지 올려야겠다는 각오로 살아왔는데 이런 뉴스를 접하면 허망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조국은 대가리 달리는 자녀를 위해서 입시비리를 저지르고 비서관이라는 작자들이 본인들의 정책을 짜가면서 본인 집값 올려 그걸 또 자식들에게 물려줄 거 아닙니까? 자, 이 분노는 저만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10억 이상의 값어치를 물려주실 수 있나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런 편법과 꼼수로 심지어 국민들의 피 빨아먹으며 부자가 돼가는 저 빨갱이들을 욕하는 거 이게 잘못입니까?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좀 흥분한 것 같은데 다시 현 정권의 내노란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소득을 올려주면 그 돈을 서민들이 펑펑 지출해서 내수 경제가 올라간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이 수십 가지는 넘지만 간략하게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논리의 정책을 펼친 경험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제가 폭삭 내려앉으면서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게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거품이 빠져서 일본의 경제가 망가졌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뭐 일본의 경제가 무너진 것은 시작점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가 맞지만 이 버블 붕괴가 가속화되기 직전에 점점 추락하는 내수 경제를 살리고자 펼쳤던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일본은 무너진 내수 경제를 살리고자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온 국토를 헤집어 놓는 수준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죠. 그 결과 건설사에 돈이 몰렸고 그 돈이 건설 노동자와 하청업체 등에게 몰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내수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섰죠. 나라에서 돈을 막 풀어서 일자리 창출과 토목공사를 진행했으니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국민들의 정서가 이미 부동산 거품이 빠진 것을 느낀 나머지 소득이 올랐을 때 이 돈을 소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죄다 전 국민이 저축을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고는 동인하고 그 돈은 전부 국민들의 장롱 안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이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를 하면서 일본 경제가 급격하게 붕괴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잃어버린 10년의 진짜 내용입니다. 자, 들어보시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허접 쓰레기 같은 일자리 만들어 놓고 최저임금 올려서 자영업자들 힘들게 해 내수경제 아작내고 요즘 여러분의 씀씀이를 가만히 잘 생각해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주변에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지출은 대폭 줄이시지 않았나요? 일본의 전철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의 잘못된 점은 뭐 그렇다 칩시다. 이미 돌이키기에 너무 멀리 와버린 정책이라 뭐 말해봤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소득주도 성장이 잘된 정책이라며 그게 몇 년만 버티면 내수경제가 살아난다고 칩시다. 그래 쳐요. 그럼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진들 집값이 수억, 지금 많게 10억씩 이렇게 뛰면 이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정부 차원에서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가 정책이 자리를 못 잡은 이유는 근본부터 잘못된 이유도 있지만 그것을 하라고 지시한 대통령과 그 말만 찰떡같게 믿은 국민은 있는데 정작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무자들이 그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했던 이야기가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곤 다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경실련의 조사 내용을 보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전부 오히려 집을 더 구매해서 다주택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전 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 65명 가운데 18명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4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들인데 왜 대통령의 정책을 이렇게 안 따르는 것이죠? 이 정부에서는 서민들한테는 하라고 하고 우리는 안 할 거야 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청와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부동산을 찾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분양가 사냥제 내놓고 정책들마다 이렇게 소득, 재산에 대한 양극화를 벌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건지 한마디 말이 없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뭐 지들 집값 안정화됐네요. 13억, 11억, 10억, 10억 4천. 광화문 뉴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집값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충분하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